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입센의 인형의 집 할 거예요. 희곡인데요. 선생님 요거 읽었어요. 자, 얼굴 좀 봐요. 표정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아니죠? 얼굴에 밝음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아, 작가 소개하고 책 소개를 해준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영화 캡처한 장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봐요. 오늘은 두 가지만 할게요. 선생님이 조금 준비한 게 있는데 같이 볼까요? 자, 표정이 좀 눈매가 매섭네요. 그죠? 행복하지 않아 보여요. 이 사람이 사실은 행복을 찾으러 나갔거든요. 근데 행복할까? 나가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이 사람. 자, 입센의 인형의 집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작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책에는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이 책을 통해서 무언가 작가의 가치관, 작가가 이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가치롭게 생각해요. 작가의 세계관, 작가가 세상을 보는 눈, 작가의 인간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그런 관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아까 하람이가 그랬잖아요. 이 작가는요, 노라가 그렇게 집을 나간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집을 나가는 것은 그때 당시로는 상상이 안 되던 일이죠. 애기 셋인데요.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있고 한데 그걸 놓고 나가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그 막 환영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말이 그렇게 충격적으로 끝났어요. 자, 작가 얼굴인데요. 요게 이제 헨릭 입센이에요. 1828년에 태어나서 1906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죠. 생몰 연도, 생몰 연도라 그래요. 왜 우리 누구 검색하면 죽은 사람은 이름 있고 괄호 열고 몇 년에서 몇 년까지 괄호 닫고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생몰 연도예요? 이거 다 있다 그랬지요? 누구나. 태어난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죽는 거예요. 안 죽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록이 남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어떤 삶을 살았다. 기록이 남아요. 여러분도 어떤 기록이 남고 싶어요? 그런 거 잘 생각해 봐요. 어, 이 사람은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그때 연합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텔레마르크즈 남부 항구 도시 시엔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덴마크 태생의 아주 부유한 선주, 배주인. 그래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엄마 이름은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7살 때까지는 부자로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이 7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굉장히 가난하게 불우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15살에 이제 집을 나와요. 그래서 그림스타라는 항구 도시, 항구 마을, 조그만 마을인데요. 뭐,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조그만 항구 마을이었는데, 거기 약제사의 그 조수로 6년간 거기 있게 돼요. 굉장히 극도로 이제 궁핍한 생활을 했고요. 이때 이제 틈틈이 지방 신문에 어떤 풍자 시나 만화 같은 걸 이제 투고를 하죠. 왜냐면 이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자기 재능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해서 자꾸 신문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아, 이 사람이 재능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아본 친구가 하나 생겨요. 올레 슐레루트. 세관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하라고 이제 자꾸 권해요. 입센에게. 그래서 거기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독학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그림스타의 지역 그 마을에서 6년을 살면서 18살에 그, 그 약재 집의 하녀, 네, 연상의 하녀죠. 나이가 자기도 많은데, 하냐, 엘제 소피 옌스타터 비르케 달렌이라는 막 이름도 어마무시 기네. 이런 그 하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둬요. 그런데 결혼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아들이 14살 될 때까지 입센이 양육비를 지원했는데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대요, 아들을. 좀, 좀 차가운 느낌이 드네요. 자기의 핏줄인데 얼굴도 한번 안 써보고. 14살 될 때까지 내가 뭐 양육비 주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이잖아요. 아이고, 좀 마음이 아프네. 요, 그렇게 하고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각성이 일어나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이제 어떤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게 조금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생각이 이제 좀 어떤 깨달음이 이제 온 거죠. 그때 이제 카틸리나라는 책을 써요. 이 선생님이 카틸리나를 이거는 아이고 여기 있다. 카틸리나 요거를 쓰는 거야. 카틸리나. 이 카틸리나를 써서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그림스타라는 지역에 아직 살고 있고 친구 슐레르트는 이제 대학 들어간다고 도시로 갔어요. 수도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요. 나 이거 썼다. 그랬더니 이제 슐레르트가 보고 이거 책을 내자. 또 이렇게 극장에 한번 연구를 하자 했는데 극장마다 다 거절을 당하고 출판사도 아무 데도 안 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 친구가 자비로 출판을 해요. 자비라는 거 자기가 돈 들여서 그냥 찍는 거야. 보통 출판사에서는 이 책을 찍어주는데 오히려 작가에게 인세를 주죠. 왜냐면 출판사가 찍어서 돈을 버니까. 근데 많이 팔리게 생긴 거는 인세를 주지만 아 이거 많이 안 팔리겠는데 이러면 안 찍어줘. 그래서 자비로 출판했는데 친구의 돈으로 출판했는데 겨우 32부 팔렸대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가정이 계속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슐레르트와 함께 헤르트베리 예비학교에 이제 들어가요. 거기서 비웨른손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됩니다. 이 비웨른손은 노르웨이 문단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입센하고 비웨른손 이러면 두 거목 이렇게 봐요. 이 비웨른손이 시인이야. 아주 열정적인 시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입센이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의 길에 접어들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막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유 안 되겠다. 뭐 돈을 좀 벌어야지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뭐 하나 쓰는 거죠. 전사의 무덤. 그래서 이게 극장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고 내가 대학 갈 게 아니라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야지. 그래서 독학하면서 쭉 이제 그 글을 씁니다. 그때 이제 사람이라는 제목의 주간 신문도 내기도 해요. 신문 일주일에 하나씩 내는 신문도 내기도 하는데 사회주의 오늘날 말하면 좌파 그런 경향이라서 또 막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망합니다. 신문사가 그래서 다시 또 가난해져요. 그러고 나서 그 베르겐에 새로 생긴 국민극장 무대 감독 겸 새로 생긴 극장 그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런 극장이죠. 이제 극장인데 이런 데서 이제 연극을 상연하잖아요. 근데 국민극장이 생겼는데 거기서 무대 감독 겸 극작가로 와달라. 그래서 거기서 또 6년간 또 있어요. 그림스타에서도 6년 있었고 잠깐 수도로 갔다가
다시 베르겐으로 가는데 여기서 6년간 극작가 수업을 하는데 뼈 빠지게 일을 했대요. 뭐 세트 작업, 의상, 매표소 일까지, 연출까지 안 한 거 없이 다 하고요. 연기는 자신감이 없어 못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무대 기교를 막 연구하고 실제 경험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이제 극작가로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써야 되고 어떻게 이걸 연출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직접 배우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이 사람은 또 1년에 한 번 이상 이게 해마다 1월 2일 극장 탄생 기념일에 극장이 세워진 기념일에 연극을 할 수 있도록 희곡을 하나씩 꼭 써야 된다고. 무조건 써야 될 의무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해마다 자기도 쓰고 또 다른 이런 무대 기교를 연습했다는 거예요. 극장에서 이제 여러분 연극 혹시 본 적 있어요? 영화랑 좀 다르죠?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나가서 막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들. 많이 사람을 만나고 많이 일을 해보세요. 자꾸. 그래야 여러분이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도 생겨요.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맨날 만나는 게 문제 덩어리인데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막 다양한 그 인생의 경험을 해야만 그거를 잘 문제 해결력이 생긴다고. 그리고는 그 6년 만에 수도에 크리스티아니아인데 그 수도에 새로 생긴 그 노르웨이 극장으로 옮겨요. 이게 내셔널 시어터지? 내셔널 시어터니까 이게 노르웨이 극장이에요. 요거 노르웨이 극장 맞네. 여기로 와요. 29살 때. 근데 그때도 이제 가난하고 아직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알코올 중독되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대요. 그런데 그 이듬해에 결혼을 해요. 그 첫 희곡이 이제 카틸리나에다가 또 전사의 무덤까지 썼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극장이 채택해서 상연도 해주고 돈을 좀 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그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그 토르슨의 살롱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자 하나를 만나는데 수산나라는 여자를 만나요. 사랑에 빠져 결혼합니다. 요 수산나가 요 여자예요. 여기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혜로운 여성이었대요. 똑똑한 여성이고요. 페미니스트였답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 해방운동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수잔나의 엄마인데 막달레나 토르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잔나의 엄마인데 친엄마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수잔나는 목사님 딸이야. 베르겐시의 목사 한스 콜라드 토레센 목사님의 딸인데 그 토레센 집안의 가정교사로 왔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베르겐시의 목사 한스 콜라드 토레센 목사님을 가르쳤나 보지, 가정교사로 왔다. 근데 그 토레센가의 가정교사로 왔다가 그 새엄마가 됐다 그래요, 새엄마. 그러니까 한스 콜라드 토레센 목사님의 새엄마가 된 거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작가인 동시에 배우나 문학가 막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사교를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 그러니까 진보적인 여성이에요. 둘 다 그냥 집에서 다소곳하게 살림이나 하고 여성스럽게 이런 여자들이 아니고 굉장히 파워풀한 여성들이었다고. 좀 드센 여성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둘 다 페미니스트인데 장모와 아내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작품에 이 여성 등장인물들을 이런 반영한 사람들을 넣기도 하고 입센이 자연히 페미니스트가 되는 거죠. 여성 해방론자. 그러니까 이영의 집 같으면은 여성이여 당하지 말고 있어라. 집을 나가잖아요. 그냥 왜 그렇게 가부장적인
남자 밑에서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냐? 문 딱 닫고 문 쾅 닫고 나가요. 마지막 영화 그 장면에 보면은. 그렇게 느껴지죠. 그, 요 아내와의 사이에서 시구루라는 외아들이 생깁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까 그 18세에, 그, 결혼도 하지 않고 하녀와 동침해서 아기 낳았다 그랬잖아요. 한스 야코브인가 봐요. 근데 그 아들도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주고, 시구르라는 아들도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줬대요. 이 사람 굉장히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냐면 유년기에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게 한이 맺혀가지고 맨날 돈벌이에 관심이 있고, 저축 펴는 게 이 사람의 큰 아주 위로였고, 내가 왜 사나? 난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삶을 끌어간 어떤 그 추진력, 목적이 돈이야, 이 사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은 돈을 버는 거야. 나는 돈을 축적하는 거, 돈을 저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야. 그거 성경에 나오네. 어리석은 부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 내 영혼 오늘 밤에 취하리니 내 모은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거 여러분 기억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주 그 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한 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연구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너무 비열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떻게 아들에게 한 푼도 안 물려서 아들 둘이 다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게 만드는지. 이게 이제 본인이 너무 어렸을 때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부자일 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자랐는데 너무 한스러웠지. 그러면 부자일 때는 가난한 사람들 심정을 이해하고 좀 베풀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실 때는요. 왜 주시겠어요? 물질을 줄 때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줄 때도 있고 이런 사람은 정말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잖아요. 글 쓰는 거. 그리고 이런 거 타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죠. 근데 이거 왜 주셨겠냐고. 재능은 이 사람의 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마음 행복을 주라고. 돈은 왜 줬어요? 자기도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베풀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들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은 옷에 아주 굉장히 의상에 집착을 했대요. 근데 실패했다. 가판장이나 선장처럼 보였다. 이렇게 좀 아주 혹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장이나 어떤 메달 수상에 아주 굉장히 광적인 애착을 보였다고 그러고요. 자신감 항상 부족했대요. 겁 많고 작은 생쥐처럼 보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희곡은 항상 악의에 참 걸려 그 다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는데 이게 분노가 이제 이 작가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무슨 분노겠어요? 어렸을 때 이 키가 굉장히 작고 못생겼대요. 그리고 사생아라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지방 남봉꾼 그 자식이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막 항상 그게 이제 수치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 여러 뭐 남, 남, 남자와 이렇게 지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히 수치스러운 건데 그런 소문이 돌았대요. 아버지 이게 웬일인가 모르겠네. 아버지 덴마크 대생의 부유한 선주였는데 왜 이 엄마가 사생아를 낳았을까?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빚에 시달리고 주로 감자만 먹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돈에 대한 집착이 이제 굉장히 강했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고 굉장히 재능은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실패하고 또 실패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분노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뭐 신에 대해서 신을 믿었나 안 믿었나 모르겠지만 그런 분노라는 게 이제 좀 생기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은 신앙 안에서 그런 걸 다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난을 주셨나 이유가 있어요. 가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결혼은 이제 30세에 한 거고,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 30세에 한 거고, 30세에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그 연금을 계속 신청하고, 아까 노르웨이 극장에 여기 일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계속 몇 년간 여기서 일을 하는데, 예술가 연금을 신청해도 안 주니까, 국가가 안 줘요. 극장은 폐쇄되고, 연금 신청해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이 사람이 조국을 떠나요. 떠나기 전에 이제 왕위를 노리는 자들 이런 희곡을 하나 쓰는데 역사극이거든요. 셰익스피어적인 수법을 쓴 거래요. 근데 입센 작품 중 최고 걸작이라 합니다. 그거 하나 쓴 다음에 그 이듬해 1864년에 조국을 떠나서 노르웨이가 조국이에요.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그러니까 덴마크, 독일 거쳐서 이탈리아, 로마에 정착을 하는데 그냥 그런 어떤 소외감, 어떤 반감, 분노 막 이런 게 있어서 마음에 27년간 조국이 안 돌아갔대요. 그렇지만 이탈리아의 그 막 기후가 너무 좋으니까 지중해 밝고 그런 빛나는 태양 아래서 어떤 활력을 찾으면서 여기서 이제 책을 쓰는데 여기 보면 그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예술성으로 성공을 갖다 줘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을 갖다 줍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 브랜드로 이제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노르웨이 최고의 시인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게 되면서 노르웨이 국회가 연금을 지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 굉장히 귀족적인 외관을 갖추고 아까 보니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다. 근데 그런 외관을 갖추고 그래 그 필체까지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여기 요게 페르긴트인데 요게 페르긴트예요. 페르긴트. 요게 페르긴트인데 요 페르긴트라는 그, 그, 시를 썼어요, 시. 시를 썼는데, 이거를 썼는데, 고대, 노르웨이 그 어떤 고대 전설을 가지고 이제 쓴 거예요. 오막극으로. 근데, 아유, 너무 어렵다. 주인공이 너무 경박하다. 막, 그 여자 버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머리 하얗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기다리던 여자, 솔베이, 그, 이제 품에 안겨 죽는 게 이게 페르겐트예요. 이 음악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주인공이 너무 경박하다. 너무 국민성을 악의적으로, 과대 묘사했다. 막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막 싫어하고 문단도 막 싫어했어요. 그래, 이건 시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비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앞으로 노르웨이시한 기준이 될 거다. 그랬는데 9년 후에 음악극으로 이게 초연을 하는데 그 노르웨이 음악가 그리그의 그 음악으로 대성공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오히려 입센의 희곡보다 이 노래가 더 오히려 한 수 위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 들으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음악 막 그 사탄 음악 이런 거 듣지 마요. 이거는 솔베이지가 그 페르긴트라는 남자 기다리는 노래예요. 늙고 머리 하얘서 이제 기다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들어봐요.
utglede deg hvis du for hans fot skammel står, for hans fot skammel står. Her skal jeg vente til du kommer igjen. Du kommer igjen. Og vente du i stormen vi treffes 한국에서 기다린다면 거기서 다시 만나. 야, 뭐 계속 듣고 싶지만 음, 이게 페르긴트입니다. 요거 요게 페르긴트예요. 이 책 제목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 페르긴트 때문에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요 사람이 그리그가 어디 사람이에요? 여기 그리그 동상이고요. 이 그리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말하자면 이 소연에 성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10년간 쓴 방대한 역사극이 황제와 갈릴리인이라는 건데 여기 나오나 모르겠는데 여기 없나 보다. 황제와 갈릴리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방대한 역사극을 썼고요. 이걸로 인해서 아주 명성이 확고했었습니다. 이게 황제와 갈릴리인 이게 그럴 때 이제 이교와 기독교의 그 세계관의 충돌을 그린 그 연극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51세 이제 인형의 집을 이거를 쓰죠. 그 인형의 집은 노라가 나갔잖아요. 근데 그걸로 얼마나 또 그 센세이션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막 논란이 많으니까 그 후속작으로 유령을 썼어요. 여자가 만약에 집을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됐나를 쓴 건데 이것도 역시 너무너무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다에서 온 여인,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리그의 페르긴트고요. 요게 여성 3부작이에요. 인형의 집과 유령과 바다에서 온 여인. 이게 이제 여성 3부작으로 그 묶어진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사람이 돌아와요. 돌아오고요. 이 28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63세에 돌아와서 78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15년 고국에 살았네. 그 살아있을 때 동상을 세워줍니다. 어디가 동상이지? 이 사람 동상이? 동상 많죠. 이게 다 이 사람의 동상이에요. 헬릭 입술. 여기 수염이 이렇게 독특하니까 좀 얼굴이 좀 특이하죠, 다. 이거 러시아 인형풍이네. 이런 식으로 동상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을 기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기리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능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까 그 노래한 가수 이름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여러분에게도 다 재능 주셨죠?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살아있을 때 71세 때 이제 노르웨이 국립극장, 국립극장이잖아요. 여기 내셔널 시어터네요. 국립극장 앞에 딱 이렇게 살아있을 때 세워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자랑 삼아. 그 노르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요. 문화적 전통이 거의 없는 약소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하여튼 뭐 궁핍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지금 복지가 잘 돼 있지만 경치도 되게 좋죠. 그런데 아주 가난한 나라고 도시 수도 인구라고 해도 2만 명밖에 안 되고 하여튼 노르웨이 언어라고 해도
한 나라의 언어라고 보기도 어렵게 그냥 무슨 뭐 세련되지 못한 시골 사투리 같은 정도의 언어, 노르웨이어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그런 나라의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빛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막 곳곳에 기념관에 이렇게 동상을 해놨겠어요. 그래서 그 78세에 동맥경화증 뇌일혈로 죽었고요. 국장의 예우를 했다. 국장. 나라, 그러니까 국장이 그런 거죠. 이 사람에 대한 게 되게 재밌어요. 봐요. 여러분, 이게 풍자한 거야. 풍자. 풍자가 비꼬는 거잖아. 오슬로, 지금 이제 노르웨이 수도가 오슬로인데, 그, 요 오슬로에서 가장 번화한 칼 요한스 거리인데, 그 사계장이에요. 그랜드 호텔이에요. 그랜드 호텔. 근데 그랜드 호텔을 입센이 쥐건들죠. 여기 보면은 여기 저 카펫 있잖아요. 그 모자, 높은 모자 있잖아요. 모자 있고. 어? 보이니? 얘들아, 이거 보이니? 이걸로 소리를 듣. 뭐 잘못됐어?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알려줘. 잘 선생님 듣고 잘 있어요? 보이는데요? 보여요? 그럼 됐어요. 자, 여기 이 호텔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 이게 뭐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이 카페, 그랜드 호텔 카페를 쥐락펴락 한다는 얘기야. 되게 살릴 정도라 이 말이지. 이 사람 때문에 요게 이제 여기 지금 포스 있죠. 막 딱. 그래서 이 하고 옷에 광적인 애착을 보였다 그랬잖아. 의상에. 그 여기 보면은 여기 입새는 오딘처럼 표현했다. 절대자를 모두 추정한다. 이봐 이거. 머리 이렇게 쫙 위로 올리는 건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오만하다는 표현. 그 표현을 보통 머리로 쫙 세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만화가가. 그리고 이 사람 발에 이제 무릎 꿇고 키스한 추종자들이 여기 오딘 딱 여기 지금 여기 절대자 앞에 이게 다 추종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입새는. 그 이 사람이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헨리 깁슨이 여기 대포 있잖아요. 사람들이 입에 이제 총 물고 이게 뭐냐면 말을 너무 이렇게 좀 굉장히 독서를 내뿜었나 봐. 이게 말하면 대포 이거잖아요. 대포. 오죽하면 대포를 그려놨을까요? 뻥 이런 거잖아요. 뭐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고 권위적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헬릭 입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남긴 거예요. 이건 이제 이미지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야. 한 생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작가 그냥 엿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 이런 생을 살았구나. 나는 어떤 생을 살아야지 하고. 성경도 한번 생각하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인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다. 남고 싶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카페 가는데 이거 타페 쓰고요. 이게 그 호텔 아닙니까? 여기는 이제 항상 그 카페 그 자리에서 신문 보고 뭐 이렇게 그 예, 신문을 읽고 사람 구경하고 이랬다 그러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재미난 거는요. 아니 카페를 가는데 이제 정장처럼 이렇게 훈장을 막 꼭 주렁주렁 매달고 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훈장을 카페 가는데 왜 매달고 이게 이제 신호 보내기라고 하거든요.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나를 알았다고 인정했다고 알아보셔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잖아요.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거 다 명예잖아요. 재능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나로부터 비롯됐다 생각하면 자랑할 만하고 남들 무시할 만도 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좀 노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를 선천적으로 주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제 기념관이죠.
여기 다 기념관들이 여기 살았던 집인데 기념관 집 앞에 기념관 앞에도 이렇게 동상이 앉은 동상 있고요. 여기 나오죠? 이게 다 기념관들입니다. 인형이 집 이런 이미지고요. 이 사람의 이 책이 너무 중요해서 이게 이 사람 헨리 깁슨의 서명이고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기록유산으로 남겼어요. 2001년도에 입센의 자필 서명이 있는 인형의 집 6필 원고. 그때는 컴퓨터 안 치잖아요. 지금 이때는 1800년대니까 그냥 손으로 다 썼죠. 이 입센의 인형의 집이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기록유산으로 남길 정도였다는 거야. 1879년에 독일에서 쓰고 덴마크 코펜하겐 왕립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는데 대성공이었어요. 그래서 노벨 연구소 선정 최고의 책,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 희곡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뭐 영화 이렇게 쭉 보고 소설 보면은 영화는 그냥 쭉 보여주기 있잖아요. 쇼잉. 그리고 소설은 내레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희곡은 내레이션이 없어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고 이제 사람 뭐뭐 하면서 사람이 나와서 직접 다 말로 행동으로 다 표현하는 거야. 대화, 행동 두 가지로 다 하는 거야. 소설같이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다, 기분이 뭐 어땠다, 표정이 어땠다 이런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서술자도 없이 그냥 행동하고 대화하는 거. 그래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그런 갈등을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인형의 집 이미지예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갇혔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갇혀 있다는 인식을 하고 난 자유를 찾아서 하고 집을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유로울까요? 생각해봐요. 자유로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말하죠? 돌아온 탕자를 생각하면 돼요. 나 아버지 집 떠나서 난 자유로울 거야. 아버지 간섭하는 거 싫다고. 아버지 돈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 유산 줄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 미리 줘요. 이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궁핍하게 되고 결국은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돼지치는 데까지 전락하죠. 맨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비로소 집을 나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이 부잣집 외아들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 죽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대환영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반쪽짜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말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면 그냥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내 맘대로 하면 자유지 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에 이끌리고 죄의 욕망에 이끌리고 사탄에게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집이 이렇게 감옥소 같이 세장같이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종달세라고 하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종달세 취급하니까 종달세. 여기서 이제 종달세 지지배배 하나 뭐 어떻게 봅니까? 예. 자, 이게 그거고 인형의 집 파트 2는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좀 세지 않았다고 그냥 다소곳하게 집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그냥 자기 주어진 참 여성스럽게 이제 이것이 이제 어, 좋게 인식되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남녀 평등이 좀 막 이렇게 그런 사상이 싹 틀 때예요. 막 여성 해방 운동이 막 일어날 그때인데 여성의 이 지위와 인권에 대해서 말을 어떤 이런 걸 생각하게 어떤 걸 던져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굉장히 주제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초판 8,000부가 한 달 만에 매진되고 계속 찍고 또 찍고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막 계속 번역해서 외국에 번역돼서 보급되고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여성 참정권 주기 100년 전에 입센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시기적으로 앞선 거냐고. 그러니까 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굴종된 인물이 아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다. 이게 주제잖아요. 그래서 새 아이 버려두고 집을 나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 아내 역할, 엄마 역할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그래, 막, 그때 당시 이 도덕관념을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두고 나가냐? 이건 말이 되냐? 애를 셋을 두고 나가냐? 작가가 결혼과 가정의 신성을 파괴했다. 그리고 여성의 방종을 부추기는 부도덕한 작품이다. 이래가지고 상연을 금지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아주 연극 상연을 못 하겠고요. 하면 하는데 결말을 고쳐. 독일 공연에는 노라 역을 맡은 그 여배우가 헤드윅 니만 나베라는 사람인데요. 난 절대로 애들 안 버린다. 그리고 나 마지막 장면 연기 안 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남편의 그 말에 노라가 주저앉는 걸로 이제 바꿉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일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텐데, 아이들이 일어나면 엄마를 찾을 텐데, 그때 아이들은 엄마 없는 아이들이 되어 있을 것이오. 당신에게 과거에 엄마가 없었듯이 이렇게 하니까 막 노라가 그 말 듣고 나가려다가 주저앉는 걸로 독일 공연은 그렇게 했고요. 미국, 영국 같은 경우는 중산층 가정의 멜로 드라마를 아예 바꿨어요. 차용증에 서명했다고?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건 다 내 탓이야. 막 이러면서 토르발이 내 탓이라고 자책하고 울부짖는 이런 걸로. 이제 영국은 끝나고. 미국이 그렇게, 아, 미국이 그랬나? 아, 미국은 이제 차용증에 서명 아내에게 감사하고 화해하는 거고. 영국은 막 토르발이 막 자기 자책하면서 막 울부짖고 노라는 당신 같은 고상한 남편에게 저는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아내예요. 막 이러면서 막 울먹여 이런 걸로 끝났대요. 근데 수입은 많았는데 막 결말을 마구잡이로 막 고치니까 막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럽니다. 어떤 때는 또 노라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막 남편에게 애원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여기 파트 2가 있잖아요. 인형의 집 파트 2는 굉장히 이게 유명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연극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게 파트 2거든요. 15년 만에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남편이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15년 만에 집을 찾아오는데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성공해요. 여러분 제인 에어니 뭐니 오만과 편견이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자가 그때 소설 쓰면 이름을 내걸고 할 수 있을 때입니까? 뭐 나가면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이, 고생을 더 많이 하겠죠. 그, 그때 당시 여성이 어떤 잡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인형의 집 파트 2는요, 그 브로드웨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토니상 연극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여우주연상 받은 굉장히 유명한 연극인데요. 요게, 왔잖아요. 근데 여기 누구냐면 여기는 이게 엄마가 왔어요. 딱 왔는데 요게 막내딸 에미야, 에미. 어떻게 막 지금 공격하냐면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떠났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아이를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과 자식을 떠나서 지금 당신과 똑같은 문제점에 처해 있어요? 당신은 난파한 배에서 사람을 구했지만 무트로 갈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거나 다름없어요. 막 이렇게 이제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입센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극작가 임무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여성이 이렇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가부장적인 남편하고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여자가 뭐 어, 동물이냐? 여자가 소유물이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잖아요. 여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그 여성 해방의 물꼬를 튼 거죠. 노라는 이제 근대 여성, 신여성 어떤 그런 아이콘이 됐고, 여기서 이제 여성 해방, 문 쾅 닫고 나가는 순간 그 여성의 해방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노라는 개인 이름이 아닌 수많은 노라들을 출생시킨 무태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연극하는 장면들인데 선생님이 이건 이제 영화예요. 어느 부분인가? 아이고 선생님이 조금 그게 어디로 갔지? 여기 이제 결말을 바꾼 겁니다.
독일 초연 결말 받고 나 절대로 안 하겠다. 이제 이거는 코펜하겐에서 공연된 거 왜 결말을 바꾼 거고요. 그 루신이라는 유명한 중국 문학가는 노라는 집을 나간데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 집 나간 노라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거리에서 몸을 팔거나 남편에게 용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천한 인생이 된다는 걸 말한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났어요. 집을 나간 노라가 어떻게 됐냐. 그래서 패러디 속편이 막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노라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나. 그 인형의 집, 노라의 귀환, 그 인형의 집 그리고 그 이유. 인형의 집은 수리됐다. 노라 또는 힘의 벅찬. 진흙의 집. 노라는 어디에 갔니? 엄마의 집, 인형의 집 속편, 인형의 집 파트 2.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요. 최만식이라는 그 30년대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 실력 있는 풍자의 대가예요. 단편소설 작가인데 이 사람이 장편도 썼죠. 탕류 같은 거. 인형의 집을 나온 연유라고 이 사람도 속편을 썼어요. 그런 정도 우리 한국에서도 속편을 썼으니까 이보다 더 많은 패러디 작품과 속편을 낳은 작품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운동이 일어나는 이게 이제 여성 해방운동을 상징하는 표고요. 여러분 이게 뭐 느끼세요? 이게 지금 이게 경마 그러니까 경마 대회에서 신문 기사요. 경마 대회에서 여성 참정권을 부르짖으면 에밀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말 타고 가는데 이를 여러분 기차에 막 뛰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괜히 멀쩡하게 이 경주하는 사람 이 사람도 다쳤나 죽었나 어쨌든 이 여자는 여기 부딪혀서 사망하고 그래서 여자는 죽었는데 이런 게 뭐냐면은 이 투쟁의 방식을 통해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팔뚝 막 장난 아니죠. We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 남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팔뚝 봐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남녀를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의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나고 섬세하고 부드럽고 감성이 풍부하고 여성이 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남성은 남성대로 또 하나 있죠. 선생님이 그림 하나 요거. 자,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그래. 이거 여러분 나중에 그 선생님 하나인 신약 77강 그거 할 때 여기 삼위일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듣고 어쨌거나 지금 그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여자와 남자를 말한 거야. 중국의 음양사상인데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상보성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야. 없으면 반쪽이야. 근데 남자 속에도 여자가 있고 여성성이 있고 여자 속에도 남성성이 있어. 이거를 남자 속에 있는 여성성을 아니마 여성 속에 있는 남성성을 아니무스라 그래. 여자에게도 남성성이 있다니까요. 나이 한 50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성같이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도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셋인데 하나시잖아요. 그것처럼 부부는 둘인데 하나 되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we can do it 이러면은 그 남자와 우린 동등하다. 힘에 있어서 동등하고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고 모든 거 동등하다 해서 그런 면에서 동등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창세기 이렇게 났잖아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게 이제 동등한 거잖아요. 아니 뭐 남자 발바닥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머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옆에서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하게 그러나 질서는 있지요. 이거 봐요. 성부에게 성자가 나왔잖아요.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낳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성부에게 성자가 나왔다고. 성자는 또 성령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성자가 맨 위로 가진 않는다고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가 서열은 1, 2, 3 이렇게 질서가 있잖아요. 그럼 여자도 가정에서요. 하나님이 왜 남자를 만들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했는가? 평등하지만 질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만 질서가 있잖아요. 똑같지만 질서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똑같다. 모든 걸 다 동등하게 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상호 보완적이라 했죠. 남자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막 사냥 잘하고 나가서 전쟁 잘하고 뭔가 돈을 벌어오든가 뭔가 막 이런 데서 막 그런 굉장히 투쟁적인 면이 남자에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자는 또 집에서 또 섬세하게 집안일도 하고 애기도 낳고 기르고 남자가 여자처럼 막 요리 잘하고 또 막 애기 잘 돌보고 집안일 잘하고 이런 건 또 못한다고. 또 여성이 잘할 수 있는 또 일들도 다 있어요. 집안일 말고라도 여성에게 좋은 일들이 저기 여성 중에서는 막 유명한 건축가 막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뇌 구조가 달라요. 두뇌 구조. 남자는 되게 또 논리적,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막 이런 두뇌 구조고, 여자는 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또 직관력이 있고, 통합적입니다, 여자가. 그리고 굉장히 여자가 또 지혜로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못하는 거를 보완해서 하나가 되도록 서로 보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제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런 걸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여성 해방 운동. 그러니까 성별로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차별하지 마라. 여성 억압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여파가는 굉장히 많아요. 뭐 급진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별것 다 많은데 여러분 그런 거 알 필요는 없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수많은 노라로 양산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자 읽기 어렵죠? 인형의 집을 나선 조선의 노라들. 막 이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년대가 이게 이혼이 말이 됩니까? 이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봉건적인 사회였는데. 근데 이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그, 그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화가, 최고의 요리 화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노라 책을 읽고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용인 군수 나기정의 딸이에요. 그 상류층이잖아요. 군수 집안의 딸인데. 그래서 막 예술가적 자질도 천부적으로 타고났고 외모도 예쁘잖아요. 지금 화장 안 한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지금 같은 얼마나 꾸미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리고 이 야수파 풍이잖아요. 여러분 20년대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화상으로. 대단하잖아요. 지금 봐도 어디다 놔도 손색 없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진명여자 보통 고등학교 수석 졸업하고요. 1등 인생이야. 둘째 오빠 나경석이 유난히 이뻐했대요. 그래서 그 17살에 동경 유학을 보냅니다. 아버지 설득하고 해서 유학을 보내 서양학과. 그래서 최초의 여류 서양 화가예요, 한국에. 1등 인생이라고 그랬죠. 진명령 수석 졸업했죠. 한국 여성 최초로 동경 여자 미술 전문학교를 입학했죠. 지금 말이 전문학교이 대학입니다. 서양화 전공했죠. 최초의 여류화가 개인전에서 막 어디다 내놓기만 하면 막 수상, 항상 막 입상 수상 막 개인전도 열고 그 당시 20년대, 22년에 경성일보사에서 유화 개인전도 열고 제1회 조선미술 전람회가 열렸는데 유일하게 유화 출품했고 해마다 막 조선미술 전람회 서양화부에서 해마다 출품하고 수상과 특선을 계속하고 동경에서 전람회 하는 데도 입선 갔어요. 그야말로 이제 1등 인생인데 그 외교관 일본 정부의 그 외교관 신분이던 김우영과 결혼합니다. 6년 동안 김우영이 이제 구애를 해서 결혼하는데 이 김우영은 결혼했던 사람인데 아내가 죽었어요. 10년 연상인데 근데 이 여자가 너무 똑똑하잖아요. 이 여자가 너무 똑똑한데 이 나혜석이 일본의 동경 유학 시절에 최승구라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최승구는 결혼한 남자예요. 결혼한 남자인데 최승구를 좋아해서 둘이 연인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최승구가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혜석은 이제 좋아했던 사람이 최승구야. 그런데 김우영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계속 그 저기를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합니다. 김우영도 역시 오빠가 소개해 준 것 같아요. 음, 나경석 오빠가 이제 최승구도 소개해 주고, 김우영도 소개를 해줬는데, 결혼 조건이 너무 기가 막혀요. 자, 네 가지 약속을 받아냅니다. 이 여자 대단한 여자입니다. 1번, 일생을 두고 지금같이 나를 사랑해달라. 아니, 사랑은 식기도 하지 자기 하기 또 달렸지.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2번, 그림 그리는 거 방해하지 마라. 내가 어디 가서 어디를 갈 수도 있고 외국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방해하지 마라. 3, 시어머니와 안 살겠다. 전실 딸과 안 살겠다. 살지 않도록 해라. 따로 살게 해달라. 4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첫사랑 최승구의 묘지에 비석을 세웠다.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남자가요, 공처간가 애처간지 뭔지 몰라도, 그 남자의 묘에 들러서 비석을 세워줬대. 남자의 묘에 또 같이 가고. 신혼여행 길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겠어요. 여자도 비난하고, 남자도, 아이, 저런 쫄짱부 막 이러면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일본에서 어떤 상을 받는데 그 상이 이제 해외여행 상품 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 일주를 했습니다. 남편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을 봤잖아요. 서구의 여성운동, 그런 여성의 지 이런 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8개월간, 여러분, 1920년대입니다. 대단하죠? 파리에 가서 야스파 계열의 화가 지금 공부합니다. 이 그림이 야스파 그 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천도교 지도자 최린을 만나요. 그래서 최린과 연애를 합니다. 아주 조선까지 소문이 퍼집니다. 그래서 김우영이 한 번은 봐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또 그 편지를 최린에게 보냈는데 내 평생을 당신에게 맡기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더 과장이 돼가지고 와전돼서 이제 남편 귀에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예, 나혜석은 이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김우영이 이혼 승낙 안 하면 간통죄로 고발한다. 그리고 막 시집 식구들도 다 안 좋아하니까 막 빨리 이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김우영은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요. 그래서 둘 다 이제 불행해진 거죠. 이혼과 재혼 불행해졌고 이 나혜석도 역시 불행해졌고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됐는데 그, 김우영도 애들을 못 만나겠고, 애들 자신도 엄마 안 만난다 그랬대요. 애들이 만나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좀 인생이 이제 불행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결혼을, 이렇게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글로 발표를 하는 거야? 이혼 고백서. 그래서 만천하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고, 이혼하게 된 거를 막 그렇게, 이혼하게 된 경위, 이런 거를 보면서 김우영이 자기한테 그렇게까지도 잘해줬는데도 막 남성 이기주의, 편협함 이런 거를 막 나쁘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막 안티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게다가 최린이 걷어줬냐? 안 걷어줬습니다. 그래서 또 최린을 고발해요. 위자료 달라. 뭐 이래가지고 그 이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그, 이런 일로 인해서 저기 뭐야 행렬병자가 돼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조선의 노라인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선생님 읽어줬잖아요. 연극에서 요 장면에서 요 장면에서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떠났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보면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서 담배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게 멋있어 보이면 그거 따라하다가 배우는 거고 동성애 같은 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거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미디어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그런 거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 베르테르가 뭐냐면 그 괴테 소설인데 친구의 아내 샬롯테를 사모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그런 사랑을 비관해서 자살해요. 권총 자살합니다. 이마에 딱 그 머리 축도에 총. 근데 이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소설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청년들이 그렇게 죽는 거야. 권총 자살. 그걸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 그러면 노라 효과죠. 노라 효과죠. 노라가 집을 나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내가 왜 당신의 인형으로 살아야 해요? 나도 독립적인 여성이에요. 난 주체적으로 내가 이제 생각할 거예요. 난 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로 만족할 수 없고 책에 쓰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나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설명을 찾아야 해요. 막 이러면서 독립선언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게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끝나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인형은 인형이에요? 인형 왜 인형이에요? 내 의지로 못하고 다른 사람이 조종하는 게 인형이잖아요. 인형은 걷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잖아요. 판단력도 없고 자기 견해도 없고 남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인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결혼 전에는 아버지 생각대로 살아야 됐고 왜 결혼해서는 남편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난 조종당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 나의 보호자 이거 필요 없고 내가 나를 보호할 거고 나도 그래서 처음에 이런 말 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고맙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살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의 자기 인식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부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헌신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준다.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초에는 아담과 평등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죄 때문에 평등하지 않고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권위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형벌을 주실 때? 너는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게 될 거다. 그렇지만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남편을 다스릴 수 없다. 그렇지만 다스리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게 너의 형벌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욕구는 항상 남편 위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희곡 여러분 잘 한번 읽어봐요. 그 마카롱 몰래 먹고 그러면서 나 이제 너무 행복하고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다. 뭐냐 했더니 좀 나쁜 얘기란 말 못해요. 게 없어요. 그래도 해보라고. 너무너무 죽이고 싶어요, 남편을. 이러잖아요. 남편 죽이고 싶은 거야, 왜? 그게 이 여자의 유일한 소원이 왜? 나 명령하는 거 싫거든. 이거 없어져야 돼. 근데 남편 없으면 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고, 외롭고 힘들 게 뻔한데도 나한테 명령하지 말고 나를 조종하지 말고 너 없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하나님 죽이기예요. 나 명령하고 나한테 잔소리하고 이런 대상 싫다. 나를 간섭하는 것 같은 대상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하와 수준의 각성이고요. 남편 죽이고 싶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자 지저귀는 종달새 바스락대는 다람쥐 귀여운 작은 낭비꾼 이렇게 해서 노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막 인형처럼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의 마음에 들게 노력을 해요. 이게 교보 생명에서 책 소개하는 게 육군 클래식으로 나온 거 선생님 좀 따왔어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이제 남편이 은행장이 돼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남편 아플 때, 왜냐면 이 결혼 후에 이제 가정을 유지하려니까 돈을 많이 벌다가 혹사하잖아요. 몸을 혹사해서 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하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자존심 상할까 봐 그 몰래 빌려요. 부친의 서명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게 뭐예요? 여자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이나 법적인 어떤 권리나 사회적인 권리나 경제적 권리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적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도 아픈데 속 썩일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 말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또 남편도 자존심 상하가 몰래 서명을 해요. 근데 이거 문서 위조잖아요. 도덕적으로 보면 죄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돈을 이제 막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친구 이제 린데 부인이 오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 이렇게 해서 막 서류도 쓰고 막 이런 뜨개질도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남자가 된 기분이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스스로 힘으로 일을 해서 남편 몰래 그때 밤에 막 이거 막 서류 막 문서 작성해주고 막 사무실 서류 해주고 뭐 이런 게 뜨개질도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그럼 맨날 돈 하잖아요. 그 처음 첫 장면부터 다음 주에 영화 보여줄 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돈 갚아 나가는데 이제 맨날 왜 이렇게 씀씀이게 해프냐고 혼내키죠. 간섭 많이 합니다. 과자도 못 먹게 하고.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됐을 때, 어, 8년 내내 나의 기쁨이며 자랑이던 그녀가 사기꾼이며 거짓말쟁이, 아니, 그보다 더한 범죄자였다니! 깨어난다는 걸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이러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사기꾼, 거짓말쟁이, 범죄자로 이제 몰아가요. 속검 전에는 정달세 어쩌. 이게 뭐 어떤 장면 생각나요?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니탁하면서, 그, 저기 하잖아요. 책망하죠? 결국 이제 헤어지고, 집 나갑니다. 어? 집 나가는 걸로 끝나요. 그지? 이제 다른 영화는 다음 주에 보여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주체적인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그, 거였어요, 이게. 음, 그 다음 주일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는데, 노라가 집을 나가잖아요. 이런 선택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노라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헬메르가 몰아간 부분도 있어요. 다음 주에 영화 보면서 자세하게 볼게요. 그동안 처음에 여자들은 거의 여신급이었다. 애기 낳잖아요. 근데 생명을 창조하니까 여신급이죠. 여신급이었는데 그때 이제 또 좀 점차 농경사회 되면서 막 잉여 농산물이라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인 소유가 발생해요. 자기 재산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고 뭐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들 힘을 갖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사냥 잘하는 사람 힘을 갖게 되고 농사 지르는 것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자는 그런 힘이 없죠. 게다가 또 남자들이 이제 글자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지식이 있는 사람도 힘이 있는데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글을 안 가르쳤죠. 대학을 세우긴 했는데 1200년대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툴루즈 대학을 세웠는데 거기 남자만 들어갈 수 있게 했어요. 여자는 뭐 종교, 과학, 철학 뭐 아무것도 못 배우고 어기면 화형에 처합니다. 여자들을 무식하게 아주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를 만들어 놓고 산업사회 돼도 마찬가지죠. 공장의 기계에 뭐 여자가 할 수 있습니까? 꼭 기계 돌리고 뭐 그런 것들도 힘이 필요한 거, 돈이 필요한 건데 남자들이 세계가 되는 거. 남자들은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애나 봐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여자들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여성들이 막 정치에도 참여 못하게 해서 막 여성들이 나중에 1920년대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참정권 막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이 되는데 이때 1800년대 아닙니까? 지금 요 노라 이거 쓴 데는 1920년대 100년, 100몇십 년 전에 이게 지금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센세이셔널합니까? 자, 여러분 이제 힘드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음,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 생각해 와요. 자, 이게 지금 신라권 하는 인생들이죠. 말하자면 범죄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막그 에덴에서처럼 행복하지 않고 맨날 서로 탓하고 싸우고 또 아들끼리 또 서로 죽이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살인이에요. 가인이 아들 죽이잖아요. 여러분 알죠? 자, 그러한 어, 말하자면 가정이 이제 막 깨지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작품에서 하나님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 다 교회 나가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거기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회개하고 서로에게 사과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이런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나 이 말이에요. 부부관계에 아까 말했잖아요. 둘이 한 인격체가 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인격체, 공동인격 정말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쪼개지잖아요. 여기 쪼개지는 건 다 성경에 보면 분리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일들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 좀 생각해보고 노라는 자아실현하러 떠났는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아실현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나를 실현하고 하나님 뜻을 실현하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요. 어떻게 결혼 생활이 어떻게 돼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노라는 그 다음에 어떻게 어, 살았을까?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뭐 한번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